핵심이 이겁니다. 네, 재소자 3명이 아니고요. 네. 최소 11명 이상에게 접근한 겁니다. 이 수사받는 단계에서는 도저히 이 검사한테 협조해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고 법정에 가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들이기 좋은 언론사들만 이미 아직도 불러서 이게 불러주고 공소장 다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한겨레 본사에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오늘은 그 행동하는 기자, 전 한겨레 신문 출신 허재현 기자님 뵙고 검찰, 요즘 아주 그 검찰들, 정치검찰들이 설치는 그런 아주 꼴사나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굿모닝 충청의 오랜 독자인데 예.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리포액트와 허재현 기자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리포액트와 허재현 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한겨레 근무할 때 예. 항상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왜 내가 뭔가를 우리 사회를 바꾸고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보도를 했는데 보도만 하고 그 나머지 문제 해결은 항상 그냥 시민사회의 몫으로 그냥 남겨두고 방치하는 것들이 전 되게 아쉬웠었어요. 기자의 역할이 늘 보도에만 그쳐야 하는 것인가 항상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2018년에 이제 한겨레를 나오고 독립매체를 이제 창간하게 되면서 어떤 보도를 지향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10년 넘게 항상 고민해 왔던 것 보도와 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까지 완성해 보는 그런 형태의 저널리즘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냥 고민해보니까 리포터라는 말과 액티비스트의 말을 좀 결합시켜서 새로운 저널리즘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해보다가 그래서 리포 액트라는 것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가까이 지금 이제 운영 중인데 지금까지 항상 이게 제가 그 보도를 한 것을 기초로 실제로 행동할 때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 허 기자님이 특히 아주 주목받게 된 게 그 어미준 중앙지검 뭐 일부장, 특수 일부장,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이제 폭로 기사를 이어가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자, 취재를 시작하게 된 시점과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하고 또 최근에 그 SNS에 커뮤니티 SNS에 뭐 유서까지 써놓고 있다. 나 뭐 어디 뭐 자료를 이미 뭐 나를 압수수색 해봐라 뭐 나 자료는 이미 어느 국회의원실에 가 있다 뭐 이런 뭐 액션까지 취하시고 하셨는데 이거 계기가 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그런 글을 쓴 건데 뭐냐면 이게 지금 어미준 부장이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수사를 지금 엄청 나서서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제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미준 검사를 검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점상 그렇게 딱 오해받기가 쉽겠더라고요. 아 이재명 지금 대표 수사를 하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 글들을 쓰고 있는데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한 몇 년 됩니다. 특히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조작 의심들이 많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미준 검사는 별로 드러나 있던 검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조 취재를 많이 하고 특히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것들도 이제 취재를 많이 해서 검사들의 행태를 제가 이제 지켜볼 기회가 많았는데 항상 보면 더러운 피를 묻히는 일들은 부장들이 하지 않고 밑에 실무 검사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분명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만약 조작되었다면 그것을 조작하기까지의 실무검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이 주목하지 않아요. 무슨 부장검사 정도 돼야 이제 언론에 주목 검색되고 그러는데 근데 찾아봤더니 어미준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2021년 아마 그때쯤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이제 변호하셨던 분들에게 연락을 좀 해보는데 혹시 어미준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아, 그 사람 항상 그 공판 과정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집요할 정도고 이상하게 그 한명수 전 총리 사건을 이렇게 공판 대응을 하던 검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자세한 건 자기들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 과정을 지켜보지를 못했으니까 변호인들도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행적들을 쭉 살펴보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박연차 사건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사팀의 일원이었고 아주 새끼 검사일 때부터 그리고 2015년, 2016년 아마 그때 중앙지검에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사단들이 쭉 만들어져서 행동하는 그 부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동훈이랑 뭐 등등등등 윤석열 사단으로 지금 현재 분류될 수 있는 그 검사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한 흔적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낌이 오기 시작했죠. 아, 이분 지금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작 사건에 조작 사건을 만약에 일으켰다면 수사를 했다면 이 사람이 피를 묻혀 손에 피를 묻히는 행동대 역할을 해왔겠구나. 근데 느낌은 오지만 제가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었죠. 다만 제가 뭐를 한 게 있냐면 2021년도 초일 겁니다. 그때 이제 박범계 장관이 법무장관일 때,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일 때 어미준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어미준 검사가 이상하다. 어미준 검사를 감찰하시라라고 제가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네, 그때는 왜 저 사람을? 그렇지, 어미준이 네, 누군지 네. 더 드러나질 않았었어요. 그냥 창원지검에 찌그러져 있고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어미준이 확실히 핵심 같아 보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허 기자님께서는 일찌감치 어미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법조팀에 있어봤으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아무튼 저희가 증거는 없었고요. 어미준 검사가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 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는 없었는데 네. 오랫동안 이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네, 결국은 저에게 한명수 전 총리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이번에 보도하시고 한명수 네. 전 총리 그 거짓말 네. 어미준 검사가 조작한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미 다 보도된 거지만 예예예 정확하게 핵심은 이겁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그분이 주도를 해서 이른바 재소자 증언 연습 사건, 재소자 증언 조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찰이 이제 목줄을 쥐고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거나 뭔가 이런 그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 검찰이 파헤치면 또 다른 여죄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재소자들이 있어요. 네, 있죠. 특히 경제사범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3명이 모여가지고 어미준 검사의 압박 속에서 그러니까 어미준 검사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검찰의 뭔가 압박 속에서 증언 연습을 해가지고 한명수 전 총리가 실제로 한만호 씨에게 돈을 받은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증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만호 씨는 계속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만호 씨는 돌아가시고 없고 그래서 그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증언 연습을 했다라는 이제 주장은 나왔어요. 그런데 증거는 없고.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힘이 있을 때 대검 감찰팀에서 감찰한 자료. 어쨌든 그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들여다봤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어미준 검사가 주동을 해가지고 3명의 재소자가 아니라 무려 최소 11명. 최소 11명의 재소자. 전부 다 재소자들이에요? 대체로 재소자이거나 아니면 막 감옥에서 나왔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범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회해가지고 하나하나 불러들여가지고 회유하고 설득을 하고 만약에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보복을 암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증언 조작을 이제 시키려고 했던 흔적들이 그런 내용들이 그 자료에 다 있죠.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록으로. 네, 대검 감찰에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찾아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주장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대검 감찰의 내용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공신력 있는 자료이고 그래서 사회적 파장이 엄연히 남다를 수밖에 없는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 3명 정도의 어떤
그 재소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런 일을 해도 문제인 건데 최소 11명. 근데 제가 볼 땐 더 있거든요. 밝혀진 것만 11명이지 제가 볼 땐 이름들이 몇 개 더 보여요. 저는 17명까지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보를 더 받고 있어요. 저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미준 검사가 근데 대검 감찰부 자료에 콕 집어서 명확하게 써 있어요. 어미준 검사가 주동했다라고. 네, 그 근거도 써 있어요. 어미준 검사가 주동했다라고 본.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미준 검사가 어떤 재소자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직접 규정당국에 공문을 보내거나 그럼 그 공문 같은 게 다 남아 있을 거니 다 있죠. 증거 자료로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7,000페이지 가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료가 세상에 나기 직전인 것인 거죠. 그게 그동안 사장돼 있었던 이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묻어놨던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임은정 검사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이걸 이제 수사로 전환하려고 했었어요. 어미준 검사를 피의자로 전환해서 이 사람은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제 계속 그 결재를 올리는데 계속 막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윤석열 검사가 당시 검찰총장이 이거를 수사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감찰부 내 딱 한 명의 과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이 사람이 그 다음날 검찰총장을 떠나요. 그게 이제 마지막 결재가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러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떠나고 하루나 이틀 지나서 네, 그냥 수사 종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감찰 서류는 역사 속에 이제 봉인이 돼버린 거죠. 안타깝게도 박범계 법무장관에게도 이게 보고가 됐는데 그분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다라면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박범계 의원이 지금 현직 의원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그냥 캐비닛 속에 묻혀 있다가 우연한 경로로 저에게 입수가 돼서 제가 폭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럼 정권이 이제 바뀌거나 할 때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미준에 한정해서 보자면 어미준 검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법정에서 진술을 이제 왜곡하는 이제 교사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좀 모해위증 교사 범죄 공소시효가 안타깝게도 10년이더라고요. 근데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2021년 그때 3월 말까지였을 거예요, 공소시효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급해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 범죄만 놓고 보면 공소시효는 끝났어요. 끝났죠. 다만 여전히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도 그렇죠? 수사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은폐한 거. 감찰에 또 다른 덮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감찰관에게 이걸 일부러 배당을 했다면 이건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법무부 간부들도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공소시효가 지금 중지돼 있잖아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는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어미준 씨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보는 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됩니다. 그거는 뭐 공소시효가 없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의 주장을 통해서 이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미준과 관련해서는 엄연히 대검 감찰부의 조사 자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 당연히 근거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일단 이 사람은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뭐 기자가 이렇게 뭐 제가 신뢰도 있는 기자이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하는 것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 몇몇이 연락이 와서 제가 최근에 직접 찾아가서 그 근거들, 자료가 되는 것들 다 갖다 드렸습니다. 아, 좋았어요. 지금 이제 검토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단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그동안 이제 대략적으로 들었고요. 지금 7,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들이? 네네. 그 7,000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아주 핵심이 이겁니다.
재소자 3명이 아니고요. 예. 최소 11명 이상에게 접근한 겁니다. 11명 이상? 예, 회유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뭐 다른 네. 내용도 좀 있나요? 살짝 그렇죠. 기특해 줄 수 있는 내용? 더 있습니다. 네. 어미준 검사가 예. 한명숙 전 총리 사건만 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정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 그 사건만 한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자면 어떤 사건? 그거는 이제 얘기할 수 없고요. 네, 왜냐하면 예.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굉장히 고위 관계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직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대검 감찰 자료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로 전환했을 경우에 굉장히 그 파장이 커졌을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다 덮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폭로를 할 수 있어요. 사실 대검 감찰 자료 있기 때문에 폭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것만 가지고 언론사에서 얘기를 하는 순간 분명히 또 근거 없이 떠들었다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크로스 체크를 거쳐서 이 대검 감찰 자료의 내용도 검증까지 해서 제가 이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제 거의 완료되고 있는 사건들이 몇 개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땐 1년 내내 저는 아마 추적하고 다닐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뒤흔들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고요. 하다 보니까 김건희 영부인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르내리는 이제 정치인들 네. 중에서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미준 검사가 특히 아무튼 민주당 정치인들을 겨냥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조작 사건을 일으킨 정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은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 취재를 더 해서 폭로를 할 것인데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파장이 더 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공개된 것만 가지고도 어미준 검사는 탄핵 소추안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더 공개될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이거는 더 큰 파장들이 있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1년 내내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리 허 기자님이 그 내용, 새로운 내용 폭로하실 때마다 우리 최군하 기자가 바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저희도 따라서 사실은 좀 공조 취재가 가능하다면 공조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오히려 좋겠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허 기자님이 이렇게 그게 아주 심층적인 취재 그 자료에 근거에 의거해서 보도하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기존 언론 레거시 미디어에서 전혀 뭐 이렇게 반응도 없고 받아 쓰지도 않고 이러거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이유일 건데요. 첫 번째는 겁이 날 겁니다. 이 검찰을 괴롭히는 기사를 썼다가 민들레나 더탐사 저렇게 압수수색 당하는 거 다 분명히 봤을 것이고 그리고 이 검찰의 특징이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별건으로 털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언론사들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다 운영 과정에서 되게 불투명한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특히 뭐 SBS나 이런 데는 토건 자본과도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고 제일 큰 게 정부 보조금 횡령이에요. 탈세 이런 것도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에서 압박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검찰을 건드리는 보도를 일단 할 용기가 별로 없을 거고요. 공영방송의 몇몇 기자들 제외하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뭔지 그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쓰기 보도를 하려고 해도 용기를 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허재영 기자를 아무리 신뢰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도 뭐가 갖고 있어야 그거를 믿고 받아쓰기라도 할 텐데 왜냐면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받아쓰기 보도하는 것만 갖고도 명예훼손으로 수사하려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건네줄 수도 없고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제가 입수한 것 자체도 불법으로 수사받을 수 있는데 그걸 또 건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좀 고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제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를 해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최대한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인 것처럼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우겸 의원이 뭐 이렇게 국회라는 공간에서 떠든 것만 갖고도 여전히 윤석열 검찰, 한동훈의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일단 조금 화제를 좀 바꿔보죠. 자, 대장동 사건에서 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방식, 증언에 의해서 뭐라 카더라라는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증언에 의존하는 검찰의 수사 방식,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새롭게 드러난 증거라기보단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증언이 더 많아요. 가만히 보세요. 기사들이 재작년과 작년, 올해 기사들에게 그 변화되는 그 기사의 흐름들을 보세요. 새롭게 드러나는 다 증언들이에요. 맞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도대체 몇 번을 해왔고 수사한 기간이 1년 6개월가량이 되는데 기껏 얻어낸 게 새로운 증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얻지 못했던 증언을 이제 얻기 시작했을까? 그거는 그간에 보이지 않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어미중 검사라서 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늘 해왔던 수사 방식이 항상 이런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처음엔 어떻게든 버텨요. 왜냐하면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허위 증언 하기 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6개월 이상 그렇게 시달리고 그러면 너 가족들 나머지 생계는 살아야 되지 않아? 너 솔직히 이거 말고 너 다른 걸로 또 사업 많이 했잖아. 그거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 정신력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 실제로 그렇게 뭐 승인을 했는지 어쨌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검찰에 어느 정도 허위 증언이라도 해서 내가 이걸 지금 당장은 이걸 협조해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얼마든지 바뀐 증언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증언들은 법원에 가면은 법원에 가서 다시 뒤집으면 그 증거로서 증언이 무슨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망신 주기는 성공을 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재판에서 하는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검찰에 수사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작 증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미중 검사가 직접 수사했던 사건들은 재판정에서 증언이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아요. 그건 분명히 이 수사받는 단계에서는 도저히 이 검사한테 협조해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고 법정에 가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수사 단계에서 진술조서의 내용이 다르고 재판에서 하는 증언의 내용이 다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정리를 하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새롭게 드러나는 증언이 많다라는 것이 도대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럼 검찰의 수사 방식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한겨레 신문 석진환 팀장의 그 김만배 로부터 뭐 9억인가요? 네. 9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9억으로 늘어난 9억을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허재현 기자님도 한겨레 출신이란 말이죠. 한겨레 신문 출신으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지 뭐 그 부분 아까 사적으로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도 충격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한겨레 저도 법조팀에 오래 있었지만 한겨레 법조팀이라고 해서 검언유착에서 벗어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제가 가서 지켜보니까 실제로 검언유착이 한겨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패하기까지 할까? 그래도 한겨레는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받을 줄은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저도 충격이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한겨레 그 법조 이너서클들의 골문 문제가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감시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 회사로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법조 출입기자들은.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초동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뭉쳐있기 때문에 회식도 거기서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회부장이 서초동으로 와서 만나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법조팀원들이 와서 사회부장 공고를 해야 와서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뀌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고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한겨레 본사에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켜보는데 역시나 이제 한겨레 석진환 기자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법조 이너서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사람이 이제 안 보였어요, 잘.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별로 이 회사에서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특종 기사 같은 거 쓴 적도 없고 후배들이 딱 보기에도 되게 취재 잘하는 선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배들이 있거든요. 석진환 기자는 좀 잘 못하는 기자로 분류되는 선배였어요. 사실 대놓고 우리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후배들이 별로 따르지 않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 회사 안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법조 이너서클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네. 저 사람 별로 능력이 없는데 왜 저럴까? 의아하게 봤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사람이 법조팀장이 돼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사회부장도 하고 청와대 출입기자까지 심지어 하는 거예요. 되게 의아하죠. 이건 누군가 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다. 그렇죠. 자기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거 부인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서 지금 김만배 씨한테 이제 석진환이 돈을 받았죠. 제가 이제 의심하는 거는 김만배 씨가 과연 석진환 같은 사람에게 돈을 준 이유가 석진환을 보고 돈을 줬을까? 한 사람한테 줬을까? 그건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설사 석진환에게만 줬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정보가 석진환에게만 비밀로 하고 석진환과 김만배 사이의 거래였을까? 저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만배와 석진환이 같은 급이 절대 아니거든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죠. 김만배와 적어도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그 당시에 석진환 기자가 이제 법조팀장이었고 법조팀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언론사의 법조팀장은 검찰총장을 함께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 받던 시점이 바로 딱 그 시점이었고 그래서 한겨레 법조팀 전체를 보고 석진환 기자가 일종의 하나의 그냥 그 돈이 오가는 게이트였을 뿐 실제로는 다른 목적 여러 가지 것들 배경 속에서 돈이 분명히 갔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겨레 지금 현재 중간 발표만 했죠? 징계 조사. 중간 발표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최종 발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석진환 기자를 해고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 진도를 나갈 수도 없고. 그죠? 그렇죠. 석진환이 의무적으로 와서 본인의 통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고 강제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겨레가 스스로 판을 깔아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조사가 안 될 겁니다. 자, 최근 이제 언론 상황에 대해서 이 정권 언론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죠. 엊그제 또 민들레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민들레 TV. 그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 이게 상당히 여기 뭐 더탐사 여기 지금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더탐사도 뭐 압수수색을 몇 차례? 열 몇 차례? 열 몇 번, 열 몇 차례.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언론인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죠. 저는 갑자기 우리가 그 러시아의 그 푸틴 그 독재자가 자기 이렇게 정적들 막 암살하고 뭐 어디 쫓아내고 이런 일들 뭐 해외 무슨 뉴스 같은 걸로만 봤지. 중국 공산당 정부가 본인들 감시 못하게 하고 해외 이제 기자들 다 쫓아내고 그 특파원들 다. 어느 순간 실종되고 막 이런 일들. 그런 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벌어지지 않는가 되게 우려스럽게 보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 현직 민정수석의 집도 제가 거의 한 달간 거의 사찰하듯이 살펴보고 그분의 차량도 제가 미행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의도 받았죠. 흥신소 기자인 걸로 착각하고 그분들이. 그래서 한겨레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그때 저는 걱정은 안 했던 게 그래도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설사 고소를 하더라도 제 휴대폰을 빼앗아간다든지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기관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그렇죠.
그런 일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네네네.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민주혁명을 일으켜서 우여곡절 끝에 계속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거를 설마 함부로 무너뜨릴까? 근데 지금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쇼크받은 상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도 일단 쇼크받은 상태이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국회가 언론사 압수수색 금지법을 빨리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의 법률 이제 제정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한국에 이 법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다가 미국의 법률 체계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는 언론사 압수수색 금지법이 있어요? 돼 있습니다. 네. 미국에 이제 한국의 이제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건네주기 시작했어요. 더 탐사에서 꼭 알아야 될 미국의 법률 시스템이 있다. 네, 한동훈이나 윤석열이 맨날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은 1981년도부터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금지하도록 세부 조항들을 하나하나 다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그냥 유명 큰 언론사뿐만이 아니고도 유튜버, 블로거, 다큐멘터리, 작가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다 지목해서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함부로 압수수색 당하지 않도록 법률 조항들을 다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1981년도부터 81년도에. 예. 벌써 4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네요. 예. 그게 이제 그나마 이제 대안인데 대안이긴 하지만 해결책은 안 되겠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되어 있지만 그 법안을 과연 발의할까? 저는 사실 그렇게 믿업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선거를 앞두고서는 항상 쫄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대안은요.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 그것도 대규모로 들어주셔야 돼요. 네. 국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허재영 기자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굿모닝 출정에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못 움직여요. 광범위한 대규모의 촛불 행동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고마웠습니다. 네. 기자님,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 간략하게 설명해 우리 독자들한테 좀 저는 뭐 리포액트 계속 이제 독립 매체 운영 계속 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더 탐사나 민들레 같은 우리 시민사회의 그런 좋은 언론들을 또한 활용해서 제가 보도하고 있는 것들 열심히 알릴 것이고요. 다만 제 리포액트라는 그 사명이 보도하면서 행동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건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그리고 언론사 압수수색 금지법 제정 운동은 제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들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미준 검사에 대한 어미준 검사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사단이 쭉 있어요.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조작 사건들이 일부 정치 검찰들 그렇습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 계속 추적할 것이고요. 뭐 해외 망명까지도 불사해 가면서 계속 바깥에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응원하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뒤에서 뒷받침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자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우리 굿모닝 충청.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경찰 간부가 있었는데요. 황운하 현직 의원이시죠. 제가 황운하 의원을 자주 만나는데 그분하고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굿모닝 충청 보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굿모닝 충청이 이런 게 났는데 허 기자 살펴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굿모닝 충청에 대해서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나 의아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굿모닝 충청 대표님과 황운하 의원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교감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사실 숨어 있었던 진짜 진주 같은 언론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서야 알게 돼서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우리 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의 좀 심장부 같은 곳에 충청권에 계신 거 아닙니까? 더 잘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심히 쓸 테니까 한반도의 심장 같은 곳에서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 많이 보도해주는 굿모닝 충청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황운하 의원님 저 잘했죠?